도쿄에서 8년간 밤낮 없이 일한 디자이너가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습니다. 300만 엔의 빚만 남기고요. 회사는 그녀를 유통기한 지난 소모품이라고 불렀어요. 31살에 모든 것을 잃은 그녀가 선택한 건 한국행 비행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한국에 도착한 순간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 오는 날 서울의 작은 전통시장에서 쓰러진 그녀를 구해준 건 73세 할머니였어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이 일본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본에서는 8년을 죽어라 이래도 얻지 못한 것을 한국에서는 단 1년 만에 얻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게 뭘까요? 처음에는 일본인이라고 대놓고 무시당하고 면전에서 욕도 먹었어요. 50만 원 사기당한 생선가게 사장은 그녀만 보면 이를 갈았죠. 한국이 싫었던 어머니는 딸을 데려가려고 날아왔어요. 그런데 1년 후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그녀를 증오하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한 말, 결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는지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모토 미나입니다. 32살 도쿄의 한 대형 광고 대행사에서 8년째 계약직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죠. 아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아침 9시 30분까지만 해도요. 도쿄 시부야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한복판, 25층짜리 유리 건물 속에서 저는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삶을 살았어요.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설날도 골든위크도 반납하며 회사를 위해 청춘 전부를 바쳤습니다. 제가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광고 캠페인은 지난 8년간 37개의 상을 받았고 회사 연매출의 23%가 제 프로젝트에서 나왔죠.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되는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오늘 아침 팀장 다나카 씨가 저를 12층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창문으로 도쿄타워와 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방에서 그의 책상 위에는 차갑게 인쇄된 권고 사직서가 놓여 있었어요. 30이 넘은 여성 디자이너는 젊은 감각을 따라잡지 못하니 회사의 신선한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그의 말이었습니다. 8년 동안 단 하루도 야근 수당을 청구하지 않았고 병가 한 번 쓰지 않았으며 휴가도 반납했는데 돌아온 대가는 유통기한이 지난 일회용 소모품 취급이었죠. 다나카 팀장은 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서류만 책상 위로 툭 밀어놓고는 30분 안에 짐 정리하고 건물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고작 30분짜리 퇴장 시간으로 환산된 거예요.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 양옆으로 줄지어 선 동료들의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저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처음부터 이 회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한 투명인간 취급이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후배 유키와 마주쳤습니다. 3년 전 제가 밤새워가며 직접 가르쳤던 신입이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몰라 쩔쩔매던 그 아이를 제가 손잡고 이끌어줬죠. 유키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스쳐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요. 일본 사회에서 한번 나고자 딱지가 붙으면 재기란 불가능하다고 선배도 이제 어쩔 수 없다고요. 그 차가운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 한복판에 깊이 꽂혔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짐을 챙기는 데 걸린 시간은 15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8년이라는 세월이 고작 종이 상자 1개 분량밖에 안 됐습니다. 사진 1장, 메모지 몇 묶음, 낡은 연필깎이 하나. 그게 8년간 제가 이곳에 존재했다는 증거의 전부였죠. 경비원의 싸늘한 안내를 받으며 건물 정문을 나서는데 한때 매일 점심을 같이 먹던 동기 셋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저를 본 척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린 채 지나갔습니다. 일본에서는 실패한 사람 옆에 있으면 불운이 전염된다고 믿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은 퇴근 시간 직전이라 10,000원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틈에 끼어 손잡이를 잡은 채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낸 독촉 메시지가 7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빚총액 320만 엔. 회사 프로젝트를 위해 제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했던 장비 구입비와 출장비였어요. 경비 처리해준다던 경리부의 약속은 제가 권고사직 당하는 순간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실직자인 동시에 거액의 빚쟁이, 이것이 오늘부터 저의 새로운 공식 신분이에요. 좁은 6평짜리 원룸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달 만에 연락이라 반갑게 받으려던 찰나 수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옆집 스즈키 아줌마한테 들었는데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본다면서 그 천박한 것 좀 그만 보라고 20년 전 한국인 사업가한테 전 재산을 사기당한 일을 벌써 잊었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한국인 사기꾼 때문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3년간 병원 신세를 지시다 결국 돌아가셨다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나라까지 굴러떨어졌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냐고 굴먹이셨죠. 저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12살 때 하루아침에 넓은 정원 딸린 집에서 쫓겨나 곰팡내 나는 좁은 아파트로 이사했던 그 충격을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뼛속까지 증오하게 된 것도 이해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내쫓겼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대신 알겠다고 죄송하다고만 기계적으로 반복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방 안에서 한참을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방 구석 먼지 쌓인 선반 위에 처박혀 있던 낡은 DVD 케이스가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중학생 시절 친구 집에서 몰래 복사해 온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어머니 몰래 새벽 2시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볼륨을 최소로 낮춰가며 보던 기억이 떠올랐죠. 드라마 속 북적이는 시장 풍경, 이름 모를 손님에게도 사과 2알을 덤으로 챙겨주는 인심 좋은 상인들, 처음 보는 사람과도 뜨끈한 국밥을 나눠 먹으며 웃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드라마 속 과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허구 속 온기가 미치도록 절실하게 그리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노트북을 켜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검색했어요. 인천공항행 편도 티켓 가격이 68,000엔으로 떴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72,000엔이 남아 있었어요. 딱 비행기표 사고 며칠 버틸 정도의 금액이었죠. 돌아올 표 살 여유는 없었지만 솔직히 돌아올 이유도 없었어요. 여기 도쿄에서 빚쟁이로 천천히 죽어가나 낯선 땅에서 모든 걸 끝내나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단 한 번이라도 사람 취급받으며 숨 쉬어보고 싶었습니다. 결제 버튼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어요. 어머니가 20년간 저주해온 그 나라로 도망친다는 죄책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멈출 수 없었죠. 어차피 저는 이미 일본에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새벽 3시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어릴 적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스케치북 한 권이 전부였어요. 현관문 앞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32년을 살아온 이 나라, 이 도시는 저에게 단 한 조각의 미련도 남기지 않았죠.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심야버스 창밖으로 도쿄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여전히 현란하게 빛나는 네온사인들. 하지만 그 수만 개의 불빛 중 단 하나도 저를 위해 빛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생각이 스쳤어요. 저 화려한 불빛들 아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소모품 취급당하며 버려지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하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움인지 해방감인지 서러움인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뒤돌아갈 곳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일본 열도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입속으로 중얼거렸죠. 안녕, 나를 버린 나라야. 이제 나도 너를 버린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낯선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었어요. 일본과는 다른 냄새, 다른 습도, 다른 온도. 모든 게 생경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혹시 비 때문에 입국이 거부되면 어쩌나 하는 쓸데없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행히 입국 심사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심사관이 여행 목적을 묻기에 관광이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죠. 사실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도망치는 거였으니까요. 공항 로비로 나오니 한글 간판들이 눈앞에 가득 펼쳐졌습니다. 어릴 적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글자들이 현실로 다가오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높다란 아파트 단지들, 드넓은 논밭, 옹기종기 모인 작은 마을들.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결이 다른 느낌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하니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릴 뻔했습니다. 도쿄의 신주쿠역만큼이나 복잡했지만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훨씬 더 빠르고 거칠게 느껴졌어요. 스마트폰으로 저렴한 숙소를 검색했습니다. 호텔은 당연히 꿈도 못 꾸고 게스트하우스조차 부담스러웠어요. 남은 돈은 고작 4,000엔 정도. 한국 돈으로 환전하니 3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검색 결과 맨 아래에 고시원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루에 15,000원. 이틀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죠. 종로에 있는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한참이나 헤매다가 간신히 발견한 그곳은 낡은 건물 지하에 있었어요.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가니 퀴퀴한 곰팡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외국인이냐고 물었어요.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밀자 군말 없이 녹슨 열쇠를 건네주었죠.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이었어요. 가로 세로 2미터도 안 되는 좁은 칸에 얇디얇은 이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어요.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만이 유일한 광원이었죠. 캐리어를 풀 공간조차 없어서 문 앞에 세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축한 이불 위에 털썩 주저앉으니 현실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어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물론 한국에 있다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알면 아마 쓰러지실 거예요. 딸이 그토록 증오하는 나라로 도망쳤다는 사실을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답장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첫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코골이 소리,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라면 냄새. 모든 게 낯설고 불안했어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일본에서 버림받은 주제에 한국에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도쿄에서 빚쟁이들이 저를 찾고 있을 텐데 이 좁은 방에 숨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다음 날 아침 남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오늘 숙박비를 내고 나면 15,000원이 남아요. 편의점 삼각김밥 2개가 2,000원. 일주일을 버티기도 힘든 금액이었죠. 일단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들어왔고 한국어도 서툰 저를 대체 누가 고용해 주겠어요. 고시원을 나와 종로 거리를 헤맸습니다. 식당마다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일본인이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지 않을까? 어머니 말대로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을 미워하는 걸까? 쓸데없는 피해의식이 발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어제 저녁에 먹은 삼각김밥 하나가 마지막 식사였거든요.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골목길을 걷다가 우연히 재래시장을 발견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천막 아래로 탐스러운 과일, 싱싱한 채소, 은빛 생선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상인들의 우렁찬 호객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바로 그 시장이었어요. 북적이는 사람들, 정겨운 풍경, 군침 도는 맛있는 냄새.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의 일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15,000원밖에 없었고 저는 이 나라에서 완전한 이방인이었으니까요. 시장 한쪽 구석에 작은 국밥집이 보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한 그릇에 7,000원. 사 먹으면 오늘 숙박비를 낼 수 없었어요. 침을 꿀꺽 삼키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골목을 뛰었지만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처마 밑에 웅크려 비를 피하는데 온몸이 흠뻑 젖어버렸어요. 얇은 재킷 하나로는 역부족이었죠. 비를 맞으며 서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열이 확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다리에 힘이 스르르 풀렸어요. 아차 싶었죠. 일본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에 시달렸던 몸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거였어요.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빗물이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는 타국 땅에서 이름 없는 골목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 건가?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끝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도 버림받았고 도망쳐온 한국에서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의식이 점점 아득하게 멀어져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우산을 쓴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 가득 깊은 주름이 새겨진 작고 마른 체구의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에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제 팔을 붙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작은 체구에서 의외로 센 힘이 뿜어져 나왔어요. 할머니는 저를 반쯤 끌다시피 해서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시야로 간신히 본 건 아까 그 국밥집 간판이었어요. 할머니가 바로 그 가게 주인이었던 거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안쪽 방으로 밀어넣더니 보송보송한 마른 수건을 던져주었어요. 그리고는 거칠게 중얼거렸습니다. 비 오는 날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면 어떡하냐고 죽으려고 작정했냐고요. 말은 거칠고 험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닫고 나가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일본에서는 아무도 저를 이렇게 구해주지 않았거든요. 길에 쓰러져도 다들 귀찮다는 듯 못 본 척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낯선 나라의 낯선 할머니가 이름조차 모르는 외국인인 저를 빗속에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서럽고 또 한없이 고마워서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방 안이 어두컴컴해져 있었어요. 창문 없는 좁은 방이라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아마 꽤 오래 기절해 있었나 봅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열은 조금 내린 것 같았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할머니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과 빨간 깍두기가 담긴 작은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쟁반을 제 앞에 툭 내려놓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먹으라고요.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길바닥에 쓰러진 거 아니냐고요.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돈이 없다고 갚을 방법이 없다고 더듬더듬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혼자 독학으로 배운 서툰 한국어였죠. 할머니는 제 말을 듣더니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는 누가 돈 내라고 했냐며 죽게 생긴 애한테 밥값 받을 만큼 나쁜 인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밥 그릇을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일본에서는 공짜로 뭔가를 받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거든요. 무료 점심을 나눠주는 회사 행사조차 나중에 야근으로 갚아야 했죠. 이 할머니도 나중에 뭔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의심보다 강했어요. 이틀 가까이 굶은 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입 떠먹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뜨겁고 진한 고기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서 울었어요. 숟가락질을 하면서 훌쩍거렸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 먹고 나서야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왜 이 꼴이 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어요. 일본에서 8년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잘렸다고 빚이 300만 엔이나 있다고 갈 곳이 없어서 한국으로 도망쳤다고요. 말하면서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비웃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더니 자기도 젊었을 때 그랬다고 했어요. 남편이 사업 말아먹고 도망가서 혼자 빚더미에 앉았는데 그때 이 시장 사람들이 도와줘서 지금까지 장사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받은 도움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또 울컥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도쿄에서 받은 건 항상 이자 붙여서 갚아야 했고 호의에는 반드시 숨은 계산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아무 조건 없이 밥을 주고 심지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박말순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73살 이 시장에서 40년 넘게 국밥집을 해왔다고요. 손녀딸 같은 나이인데 어쩌다 이 고생이냐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야마모토 미나라고 32살이고 디자이너였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일본 사람이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면 지금 이 순간 당장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네, 일본에서 왔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몇 초가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픽 웃었어요.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밥 굶어 쓰러진 건 마찬가지라고 어차피 배고픈 사람한테 국적이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증오하는 한국인에게 사기당해 아버지를 잃고 가족이 무너졌던 기억. 그래서 저도 은연중에 한국 사람들을 경계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를 구해준 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름 모를 시장통의 국밥집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얼굴 보고 결정하자고요. 무슨 결정이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대답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할머니가 깔아준 이불 위에 누웠어요. 고시원보다 훨씬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이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잘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일본에서는 미처 몰랐습니다. 매일 먹고 자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걸 잃고 나니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따뜻한 밥 한 끼, 마른 이불 한 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몸이 한결 가벼웠어요. 열도 내렸고 기력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할머니가 벌써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새벽 5시부터 장사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70평생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대요.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얼굴색이 한결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대뜸 물었습니다. 일할 생각 있냐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일이라니 무슨 일이요? 할머니가 턱으로 싱크대를 가리켰습니다. 설거지랑 청소 같은 거 할 줄 알지? 하루 3만 원에 삼시 세끼 제공이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 처음 본 사람한테, 그것도 일본인한테 일자리를 준다고요? 혹시 무슨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지만 지금 제게 다른 선택지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잘 부탁드린다고요. 그렇게 저는 종로시장 한 구석 국밥집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설거지와 청소, 홀서빙까지.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어요. 도쿄의 번쩍이는 사무실보다 이 기름때 낀 좁은 주방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 중에 저를 곱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김철수 사장이라는 분이었는데 할머니 가게에 생선을 납품하러 왔다가 저를 보더니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일본 사람이라면서요? 그 낮은 목소리에 분명한 적이가 서려 있었어요. 나중에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김 사장이 15년 전에 일본 관광객한테 크게 당했다고 해요. 대량 주문을 해놓고 돈을 떼먹고 도망갔는데 그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었대요. 가게 문을 닫을 뻔했다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면 이를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김 사장을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피했어요. 그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됐거든요. 어쩌면 제 어머니도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한국인에게 당한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한국 전체를 증오하게 된 것처럼 김 사장도 일본인 한 명에게 당한 상처가 저라는 존재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어요. 설거지 물이 손을 갈라지게 해도 무거운 국밥 냄비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곳이 아니면 저는 정말로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믿음과 따뜻한 눈빛만이 저를 묵묵히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국밥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늘 뻐근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충실했습니다. 할머니는 퉁명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분이었어요. 말은 거칠지만 제가 밥을 거르면 혼내고 아프면 약을 사다 주셨죠. 가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스함이었어요. 시장 사람들도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본인이라고 수군거리던 분들이 이제는 가볍게 인사를 건네줍니다. 과일 가게 이모는 가끔 못난이 사과를 챙겨주시고 떡집 할아버지는 남은 떡을 싸주셨어요. 분식집 아주머니는 라면 끓여주시며 힘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건가 싶었어요. 도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웃가게 사람과 인사 한 번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5년을 일해도 얼굴만 알지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죠. 회사 동료들조차 필요할 때만 형식적으로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 한 달 만에 모든 상인들의 이름과 얼굴을 외웠어요.
그들도 저를 미나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사장만은 여전히 저를 경계했어요. 생선을 납품하러 올 때마다 저를 노려보며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대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본 사람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린다고 말순이 할머니가 왜 저런 애를 데리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요. 주변 상인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요. 그 말을 듣고 방에 들어가 울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움받는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한국 사람을 미워하셨잖아요. 결국 저나 김 사장이나 어머니나 다 같은 거였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국적에 투영하고 있는 거죠. 그날 밤 할머니가 방으로 찾아왔어요. 김 사장 말 들었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김 사장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15년 전에 일본인한테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직후에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병원비도 못 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았다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병상에서 고통받는 걸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 사장의 분노가 단순한 혐오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서 일본인이라면 무조건 미워하게 된 거였죠. 그 마음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어요? 저도 어머니 때문에 한국을 두려워했던 것처럼요. 결국 우리 모두가 상처의 포로였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김 사장에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생선을 납품하러 오실 때마다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생선이 싱싱하네요. 이런 말들을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김 사장이 생선을 내려놓다가 갑자기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자기가 그렇게 싫은 티를 내는데 왜 계속 인사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겪으신 일이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그 일본인을 대신해서 사과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의는 지키고 싶다고요. 그리고 저도 사장님처럼 상처받은 가족이 있다고 말했어요. 김 사장이 멈칫했어요. 뭔가 말하려다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노골적인 적대감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놓고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그렇게 두 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 선생님이 과로라고 하셨어요. 70 넘은 나이에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니 몸이 버틸 리가 없었죠. 일주일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가게는 어떡하나 막막했어요. 제가 국밥 끓이는 법을 배우긴 했지만 아직 서툴렀거든요. 할머니의 손맛을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서 장사를 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과일 가게 이모가 홀서빙을 도와주겠다고 했고 떡집 할아버지는 아침 준비를 거들어 주셨어요. 반찬 가게 언니가 밑반찬을 만들어 가져왔고 정육점 아저씨가 고기를 싸게 내어주셨습니다. 야채 가게 삼촌은 아예 파와 마늘을 무료로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그저 놀라서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지? 저는 그냥 일본에서 온 이방인인데요. 과일 가게 이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할머니가 이 시장의 어른인데 할머니 가게 망하게 둘 수 있냐고요. 40년 동안 이 시장을 지켜온 분인데요.
그리고 미나 씨가 열심히 일하는 거 다 봤다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하는 거 보면 정이 안 갈 수가 없다고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건 김철수 사장이었어요. 생선을 한아름 가져와서는 아무 말 없이 주방에 놓고 갔습니다. 돈 얼마냐고 물었더니 그냥 가져가라며 손을 내저었어요. 그리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이 누나한테 빚진 게 있다고요. 30년 전에 이 시장에 처음 왔을 때 말순이 누나가 밥을 사줬다고요. 그때 자기도 미나 씨처럼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시장에 왔었다고요. 일주일 동안 시장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게를 지켰습니다. 매출은 평소보다 떨어졌지만 문을 닫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손님들도 사정을 알고는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은 국밥값을 10,000원이나 더 주시며 할머니 병원비에 보태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가게에 들어서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할머니를 안쪽 방으로 모시며 말씀드렸어요. 시장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버텼다고요. 할머니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 시장에서 40년을 장사했는데 이렇게 한마음으로 도움받기는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너 이제 이 시장 사람이 되다라고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일본에서 8년을 일해도 얻지 못했던 소속감을 이 작은 시장에서 2달 만에 얻었어요. 한국에 온 지 석 달째 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일본에 남겨둔 300만 엔의 빚도 있고 어머니에게 한국에 있다는 사실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 따뜻한 시장에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국에 온 지 6달째 저는 이제 완전히 시장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국밥 끓이는 법도 배웠고 단골 손님들의 취향도 외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국물 짜게, 박할머니는 밥 따로, 이 아저씨는 깍두기 많이.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되더라고요. 손님들도 이제 저를 미나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대요. 이 일대가 낙후됐다며 대형 쇼핑몰을 짓겠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40년 넘게 이어온 전통시장이요. 상인들 대부분이 평생을 여기서 보낸 분들이에요. 할머니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 시장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냐고 여기가 자기 인생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일 가게 이모는 30년을 여기서 장사했고 떡집 할아버지는 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가게였습니다. 김철수 사장도 이 시장에서 아내를 만나고 아이들을 키웠다고 했어요. 모두에게 이 시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상인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재개발 업체에서 보상금을 제시했는데 솔직히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추억이요, 역사요, 정이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회의 중에 한 상인이 말했어요. 어차피 젊은 사람들은 대형마트 가지 누가 재래시장 오냐고 시대 흐름을 못 막는다고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시장은 점점 한산해지고 있었거든요. 젊은 손님은 거의 없고 주로 어르신들만 찾아오셨어요. 그때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도쿄에서 일할 때 담당했던 프로젝트 중에 지역 상점가 활성화 캠페인이 있었거든요. 낡은 상점가를 세련되게 리브랜딩해서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때 배운 것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상인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8년간 일했다고 설명했어요. 시장 홍보를 새롭게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그런 거 해봐야 뭐 하냐고 돈만 든다고요. 하지만 할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미나가 얼마나 똑똑한 애인지 모르냐고 한번 믿어보자고요. 김철수 사장도 의외로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거니까 뭐라도 해보자고요. 그렇게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저는 먼저 시장을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간판들, 어두운 조명, 불친절해 보이는 진열대. 문제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신선한 식재료, 정이 넘치는 상인들, 수십 년 전통의 맛집들. 이런 것들은 대형마트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밤마다 고시원 방에서 기획서를 썼습니다. 노트북이 없어서 손으로 직접 그렸어요. 시장 로고 디자인, 통일된 간판 컨셉, 포토존 아이디어, 소셜미디어 홍보 전략까지. 손이 아플 정도로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8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총동원했어요. 밤새 작업하다 잠드는 날도 많았습니다. 일주일 후 상인회에서 제 기획안을 발표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시장 이름을 정겨운 우리말로 바꾸고 각 가게마다 스토리를 담은 간판을 만들고 시장 입구에 예쁜 포토존을 설치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감성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자고요.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상인들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가게 이모가 말했어요. 이런 거 해주는 데가 있냐고 보통 컨설팅 회사 부르면 몇 천만 원 든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돈 안 받는다고 이 시장이 제 집이니까요.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간판 교체며 포토존 설치며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상인회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고민하던 중에 김철수 사장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자고요. 요즘 그런 게 유행이라며 대학생 조카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펀딩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시장 역사와 상인들 이야기를 담은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하고 무료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했어요. 할머니가 새벽부터 국밥 끓이는 모습, 떡집 할아버지가 정성껏 떡 치는 모습, 과일 가게 이모가 손님에게 덤 주는 모습. 진짜 시장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요. 펀딩을 올리고 처음 며칠은 반응이 없었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누군가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릴 때 이 시장 다녔다는 사람, 할머니 국밥이 그립다는 사람, 전통시장 살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어요. 아니, 초과 달성했습니다. 목표의 150%나요. 상인회 회의에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다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고 과일 가게 이모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펀딩 소식이 뉴스에 나간 거예요. 지역 방송에서 먼저 취재 요청이 왔고 그 다음엔 전국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재개발 위기의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상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 일본에서 온 젊은 디자이너가 있다는 스토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거예요. 방송 촬영 날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일본 사람인데 한국 시장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 8년을 일했지만 한 번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작은 시장에서 처음으로 그걸 느꼈다고요. 이 사람들이 저를 받아줬고, 저를 가르쳐줬고,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다고요. 국적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여기서 배웠다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제 집이고 제 가족이 있는 곳이라고요. 카메라 뒤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김철수 사장도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끝까지 웃으며 인터뷰를 마쳤어요. 방송이 나간 후 시장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할머니 국밥을 먹고 감탄하고 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장이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재개발 이야기도 슬그머니 들어갔어요. 여론이 시장 편이 되니까 업체에서도 함부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거였죠. 물론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당장은 시장이 안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제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열어보니 적금 통장이었어요. 지금까지 모아둔 월급이라고 하셨어요. 미나, 내가 언젠가 필요할 때 쓰라고요.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저는 정말 손녀 같은 존재가 된 거였어요. 한국에 온 지 8달째, 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 간판들이 햇빛에 반짝거리고 예쁜 포토존에서는 젊은 커플들이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는 매일 시장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국밥집도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야 할 정도였어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재개발 위기에 처해 있던 시장이 이렇게 활기를 되찾다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방송을 본 도쿄의 한 유명 디자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온 거예요. 한일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담당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찾고 있는데 제 스토리와 실력이 완벽하게 맞다고요. 연봉은 제가 해고당했던 회사의 2배였습니다. 게다가 일본에 남아있는 300만 엔의 빚도 회사에서 전액 탕감해주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흔들렸어요. 300만 엔의 빚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한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돈을 갚으려면 몇 년은 걸릴 거였어요. 이 제안을 받으면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니요. 도쿄에서는 평생 해도 못 올랐을 자리였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저를 소모품처럼 버렸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할머니에게도 시장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이 시장이 좋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평생 국밥집에서 설거지만 할 수는 없잖아요. 32살이면 아직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철수 사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신 분인데 은근히 챙겨주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털어놓았어요. 도쿄에서 제안이 왔다고 좋은 조건이라 고민 중이라고요. 김 사장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요. 30대 초반에 오사카에서 좋은 제안을 받았는데 돈 때문에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왔대요. 거기서 돈은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주변에 마음 터놓을 사람 하나 없었대요. 결국 사람이 있는 곳이 진짜 집이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쿄 회사에서 답변을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해달라고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답변 마감 이틀 전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어지러움을 느끼시고 그대로 넘어지신 거예요. 쿵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달려갔더니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빈혈이라고 70이 넘은 나이에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디 있었을까요? 비 오던 날 쓰러진 저를 구해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밥을 먹여주시고 가족처럼 대해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두고 돈 때문에 떠난다고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저는 병실에서 결심했습니다. 도쿄 제안을 거절하기로요. 전화로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전했어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지만 지금은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상대방은 많이 아쉬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시자 제가 곁에 있는 걸 보고 놀라셨어요. 가게는 어떡하냐고 걱정부터 하셨죠. 아픈 와중에도 가게 걱정이시라니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시장분들이 돌아가면서 봐주고 계시다고요. 과일 가게 이모가 홀을 봐주시고 분식집 아주머니가 주방을 도와주신다고요. 걱정 마시고 푹 쉬시라고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너는 착한 아이라고요. 하늘이 준 선물 같은 아이라고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도쿄 회사의 어떤 연봉보다 값졌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퇴원하셨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해서 일하시면 안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저는 자연스럽게 가게 운영의 중심이 됐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고 점심 장사를 마치면 저녁 준비를 하고 문 닫고 나면 정산까지. 고됐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국밥을 끓이니 손님들도 맛이 똑같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시장 상인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과일 가게 이모는 매일 아침 인사하러 오셨고 떡집 할아버지는 가끔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김철수 사장은 더 이상 저를 경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가끔 싱싱한 생선도 싸게 넘겨주셨죠. 예전에 저를 그렇게 싫어하던 분이 이제는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장 활성화 공로로 표창을 주고 싶다고요.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상인들 모두가 함께한 거라고요. 하지만 구청에서는 외국인이 지역 사회에 기여한 좋은 사례라며 꼭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표창식 날 저는 정장을 빌려 입고 구청에 갔어요. 할머니도 김철수 사장도 과일 가게 이모도 함께 오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해 주셨어요. 외국인으로서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창장을 받고 짧게 소감을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시장 모든 분들이 함께 받는 거라고요. 저를 받아주시고 가르쳐주신 분들 덕분에 여기 서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이 시장과 함께 하겠다고요. 뒤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시는 게 보였어요. 김철수 사장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웃으며 인사했어요. 표창식이 끝나고 다 같이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특별히 국밥을 끓여주셨습니다. 표창 기념이라면서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작은 축하 파티가 됐어요. 과일 가게 이모는 과일을 깎아오시고 떡집 할아버지는 송편을 가져오시고 분식집 아주머니는 떡볶이를 해오셨습니다. 다들 저에게 축하한다고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셨어요. 일본에서 왔지만 이제 완전히 우리 시장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본에서 8년 일해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이 작은 시장에서 8달 만에 들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표창받은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울먹이셨어요.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 가면 그 시장 가보고 싶다고요. 20년간 한국을 증오하시던 어머니가요.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집이란 건 국적이나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저를 필요로 하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진짜 집이에요. 그리고 이 종로시장이 바로 제 집입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어요. 작년 이맘때 비 오던 날 인천공항에 내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사계절이 흘렀습니다. 봄에는 시장 골목에 벚꽃이 흩날렸고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장사했고 가을에는 시장 상인들과 함께 단풍 구경을 갔고 겨울에는 따뜻한 국밥이 더 잘 팔렸어요. 그 사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도쿄에서 도망치듯이 왔던 서른한 살의 패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시장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32살의 미나예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할머니 국밥집에 새 간판을 다는 날이거든요. 제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말순이네 국밥이라는 이름 옆에 작은 그림을 넣었어요. 뜨거운 국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림이요. 할머니가 그 시안을 보시고 눈물을 글썽이셨던 게 생각나요. 평생 글씨만 있던 낡은 간판에 예쁜 그림이 생기니까 감동하셨대요. 자기 가게가 이렇게 예뻐진 건 난생 처음이라고요. 간판을 다는 동안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과일 가게 이모, 떡집 할아버지, 분식집 아주머니, 야채 가게 삼촌, 반찬 가게 언니, 정육점 사장님, 그리고 김철수 사장까지. 다들 간판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시장에서 제일 예쁜 간판이라고요. 1년 전만 해도 저를 경계하던 분들이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십니다. 간판 제막식을 하려는데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신다는 말씀을 미리 안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딸의 한국 생활 1년 기념인데 어머니가 당연히 와야지요, 라고요. 손에는 선물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일본 과자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옆에는 작은 캐리어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머무르신대요. 지난번 3일보다 훨씬 길어요. 어머니가 그만큼 한국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겠죠. 20년간 증오하던 나라에 일주일씩 머무르러 오시다니 정말 큰 변화예요. 할머니가 어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두 분이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은 느껴지더라고요. 할머니가 어머니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이끄셨어요. 국밥 먼저 드시라면서요. 어머니가 할머니 국밥을 드시며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우셨어요.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간판 제막식은 작은 파티가 됐어요. 시장 상인들이 음식을 하나씩 가져왔거든요. 과일 가게 이모는 제철 딸기를 깎아 오시고 떡집 할아버지는 특별히 만든 송편과 인절미를 가져오시고 분식집 아주머니는 떡볶이와 순대를 해오셨습니다. 김철수 사장은 직접 회를 떠서 가져오셨어요. 아침에 경매장에서 직접 받아온 싱싱한 광어회와 우럭회였습니다. 어머니가 회를 드시며 맛있다고 하셨어요. 일본에서 먹던 것보다 더 신선하다고요. 김 사장이 그 말을 듣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일본인이라면 이를 갈던 분이 이제는 일본에서 온 손님에게 직접 떠온 회를 대접하고 칭찬을 받고 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닫혀있던 마음도 열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파티 중에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조용히 뒤편 방으로 가보니 할머니가 서류 봉투를 내미셨어요. 열어보니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말순이네 국밥 대표자 이름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자로 아름다울 미 이름나. 저를 위해 새로 만든 서류였어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은퇴하고 싶다고요. 이 가게를 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요.
40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켜왔는데 저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고요. 자식도 없고 친척도 멀리 있는데 미나가 하늘이 보내준 딸 같다고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일본에서는 8년을 일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1년 만에 가게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거예요. 실제로는 할머니가 계속 옆에서 도와주실 거고 저는 할머니를 모시면서 가게를 운영할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그 신뢰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 가게를 꼭 잘 지키겠다고요. 할머니의 손맛을 평생 이어가겠다고요. 이 시장과 함께 하겠다고요.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다고 미나라면 잘할 거라고요. 비 오던 날 쓰러진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다고요. 이 아이는 다르다고 생각했대요. 파티가 끝난 후 어머니와 둘이 시장을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시장 골목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1년 전에는 이 골목이 그렇게 낯설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시장이 생각보다 참 좋다고요. 사람들이 따뜻하다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 어떠세요? 라고요. 어머니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고요. 일본이랑 똑같다고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20년간 한국을 증오하던 어머니가 드디어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한국 사람을 미워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개인과 국적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여기가 어머니 집이기도 하다고요. 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알았다고 자주 올게요. 라고요. 그리고는 덧붙였어요. 아버지도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라고요. 미나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분명히 기뻐하실 거라고요.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1년 전 오늘 이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300만 엔의 빚에 짓눌려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죽고 싶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울었던 밤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가게도 생겼고 가족도 생겼고 꿈도 생겼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말순이네 국밥의 새 주인으로서 첫 출근을 합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일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일본의 빚도 다 갚을 거예요. 이 가게가 잘 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가게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300만 엔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반드시 갚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1년 전과 똑같은 달인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때는 절망의 달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의 달이에요. 저는 미나예요. 32살이에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종로시장 말순이네 국밥집의 새 주인이에요. 이 시장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서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요. 미나는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일본에서 유통기한 지난 소모품처럼 버려졌던 31살의 여성이 한국의 작은 전통시장에서 할머니를 만나고 새 가족을 얻고 40년 전통의 국밥집까지 물려받았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32년 만에 처음 알게 됐대요. 한국의 정이 이 일본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처음엔 일본인이라고 경계했던 시장 상인들도 20년간 한국을 증오하던 어머니도 결국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국적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어요. 국밥 한 그릇이 증오를 녹이고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미나는 한국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비 오는 날 먹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평생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나요?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미나에게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